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다리시면서 이제 아마 잔잔한 캐롤 들리시는 거를 음악 들으시면서 아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덧 올해 이제 헬로 알고 마지막 설명회가 이제 설명회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저희 헬로 알고 정말 열심히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어머님들께 제공해드리고자 또 많은 설명회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이제 이번 설명회는 이제 저희 헬로 알고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오프라인 설명회를 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원에 오셔서 이제 설명회 들으시면은 또 더 생생한 이야기, 또 제 얼굴도 직접 보면서 이제 설명회를 들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오프라인 설명회가 이제 장소적인 제약도 있고 또 이제 평일 오전에 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워킹맘 분들이시라든지 아니면은 거리가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참여가 어려우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또 앵콜 설명회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겨울학기 대개강을 맞이해서 이번에 앵콜 설명회 이렇게 준비했고요. 또 항상 마찬가지지만은 저희 헬로 알고 또 풍성한 내용들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늦은 시간이지만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8년 대입 개편안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통한 성공 입시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전에 이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이 될 때 이제 적용되는 그런 대입 개편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입 개편안 관련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헬로 알고는 또 소프트웨어 전문 학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컴퓨터공학과나 관련 학과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입시 전략을 세우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오늘 설명회 진행하는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헬로 알고 잠실교육센터에서 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코드윙즈의 대표이자 또 잠일고등학교 정보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배민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많이 숙이고 싶은데 앞에 이제 마이크가 있다 보니까 고개를 좀 많이 숙이기가 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그러면은 제가 힘차게 설명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의 주제는요. 2028년 대입 개편안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통한 성공 입시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름 정도 전에 이제 2028년 대입 개편안이 발표가 됐죠. 사실 이번 대입 개편안이 좀 주목받았던 이유는 이제 고교 학점제 실시와 더불어서 고교 학점제에서 이 대입시 와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인데요. 사실 고교 학점제와 연계된 그런 어떤 큰 폭의 그런 입시 제도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내심 좀 기대를 했었던 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학원이다 보니까 코딩 학원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수능에 이제 코딩이 들어오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런 내용들은 빠져 있어서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오늘은 제가 이제 이 2028년 대입 개편안 객관적인 정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한 입시 전략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으로 이제 대입 개편안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결국에는 왜 이런 대입 개편안들이 계속 변경이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저는 교육의 변화는 바로 세상의 변화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짧게만 좀 항상 설명드리는 것처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 청년들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과 제가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 저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어머님 세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면은 입시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는데요. 요즘에도 당연히 이 입시라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 입시가 중요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대학에 잘 들어가면은 이제 취업도 자연스럽게 잘 됐기 때문에 와 연결이 된다면은, 지금은 이제 대학에 잘 들어가지 않으면은, 또는 학과 선택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취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즉 우리 아이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취업, 더 나아가서 이제 입시까지 좀 연결해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업은 바늘구멍이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런 기사들을 굳이 어머님들께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어머님들께서 이미 이제 우리나라 취업 시장이 굉장히 녹록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러한 어떤 취업 시장의 변화, 판도의 변화가 더 크게 이제 빠르게 또 변화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술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챗 GPT 열풍이 불었었죠. 이런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산업의 지형이 변하고 또 구직의 지형이 변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가가 어머님들의 큰 관심사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결국에는 이러한 기술적인 변화를 등에 업고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직군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 직군은 바로 개발 직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인기가 좀 사그라든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개발자 관련해서 기업들에서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연봉이라든지 처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러한 개발자들 인기 덕분에 이제 대학에서도 현장에서의 변화, 즉 컴퓨터공학과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의대 다음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굳힌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의 인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컴퓨터공학과를 가지 못한 학생들도 컴공과 관련된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미 교육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아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결국엔 첫 번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컴퓨터공학과로 또는 관련 학과로 진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발표된 2028년 교육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서 오늘은 주제를 상위권 컴공과 진학을 위한 전략으로서 제가 좀 좁혀서 어머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2028년 대입 개편안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시행안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큰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내신 5등급제가 시행이 된다라는 점인데요. 네, 이 내신 5등급제는 여기서 이제 내신만 5등급제가 되는 거지 수능이 5등급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신 5등급제로 변화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수능과 이제 내신 모두 9등급제를 유지를 했었는데요. 이제 내신만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변한다라는 그런 변화안이 나왔죠. 이러한 변화, 5등급제로 변화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원래는 이번 2028년 대입 개편안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교 학점제와 연계가 돼서 이제 실시가 되는 건데요. 원래 고교 학점제에서 대입 개편안 중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1학년 때는 상대평가,
2학년, 3학년 때는 절대평가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변별력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평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학생들의 어떤 내신 등급의 부담은 좀 덜어주자라는 취지에서 5등급 상대평가제로 실시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이런 식으로 9등급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지금은 이제 1등급 10%, 2등급 34%, 3등급 66%까지 해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3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 체계로 변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변화는 이제 수능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 선택 과목 폐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을 포함해서 탐구 과목 등에서 선택 과목을 정해서 시험에 응시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물론 공통 과목도 있었죠. 근데 선택 과목들 같은 경우에 어떤 과목들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제 국어, 수학을 포함한 탐구 과목 포함한 모든 과목에서 이제 공통 과목 형태로 해서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험을 보는 형태로 이제 개편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사실 이제 수능은 뭐 저희 학원이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정시 학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원들에서 더 앞으로 정밀한 그런 분석을 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제 변화 1번 내신 5등급제로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 아이 입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8년 대입 개편한 상위권 대학 입시의 성공의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바로 한마디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성이 증가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는요, 모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입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내신 5등급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내신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정성적인 요소를 넣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종과 유사하게 만들거나 교과 전형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내신 변별력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내신 외, 교과 성적 외에 그런 정성적인 요소들로 평가를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종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종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입시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우리나라 입시 체계에 대해서 이해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우리나라 입시 전형 체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 대입 전형 체계는요, 큰 틀에서는 이제 수시하고 정시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능 성적을 가지고 이제 입시를 진행하는 것, 그리고 수시는 이제 그 외에 뭐 내신이라든지 논술이나 특기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 전형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 전형 안에도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특기자 이런 전형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서 뽑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만 보고서 뽑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도 보지만 교과 성적 외에 전공적합성이라는 비교과 활동들도 함께 평가를 하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내신 성적만 본다고 내신 등급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전국권 자사고가 있습니다. 전국권 자사고에 3등급 하는 친구의 학업 역량이랑 어디 이제 시골에 1등급 받는 학생의 학업 역량이랑 어떤 학생의 학업 역량이 더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3등급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국권 자사고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의 3등급이 아무래도 시골의 일반 그고 이제 1등급 받은 학생들보다 학원 역량이 대체적으로 좋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부 교과 전형 내에서는 학교와 상관없이 내신 등급만 보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높은 시골의 1등급 학생이 합격을 하게 되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등급이 우선입니다. 등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교과를 하지 않고 비교과 활동들로만 어떻게 학교를 간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교과 성적은 기본이 되되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비교과 활동들까지 같이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입시 체계 아래서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주로 중위권 대학이나 중상위권 대학 정도,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상위 11개 대학을 제외하고서 이제 중경 외시까지는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변별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서 우리 전공 지원한 학생들이 우리 전공과 잘 맞는지, 공부를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는지, 또 중간에 뭐 다른 과로 전과하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보겠다라는 거고요.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신 등급이 높은 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교과 전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교과는 교과 성적만 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결국에는 내신 5등급제가 시행이 되고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교과 전형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학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평가 요소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 형태의 평가 요소를 더 선호할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두 가지 핵심 역량을 보면은요, 왼쪽에 이제 기초학업 역량, 내신 성적이 있고요. 오른쪽에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 비교과 활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비교과 활동이 더 중요해질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기본이 되는 거는 내신 성적이고요. 근데 이 내신 성적 안에서 이제 조금씩 역전할 가능성이 있는 전형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뭘 기반으로요? 비교과 전공적합성 활동들을 기반으로 내신 등급이 역전이 될 수도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말이 많았죠. 어떤 대입 공정성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생활기록부는 점점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하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 정책상 입시 제도상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앞으로 생활기록부 안에서 굉장히 제한된 부분에 있어서 전공적합성이 녹아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제한되는 부분이 바로 흔히 얘기하는 세특과 행특에서 전공적합성을 잘 어필하는 것이 입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학종 성공의 두 가지 키워드를 뽑으라고 하면은요, 바로 세특과 행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세특이라는 것은 이제 교과 활동과 연계된 그런 세부 특기 항목을, 특기 사항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고요. 이제 행특 같은 경우에는 행동 특별 사항이라고 해서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기재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쪽에 저희 헬로알고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세특과 행특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결국에는 이런 고등학교 전공적합성 준비가 이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전공적합성 준비를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사실 모든 준비가 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은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 내신을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신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는 중학교 때 비교과 활동들에 대한 기초 체력을 잘 쌓아 놓으시게 되면은 다른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막 비교과 활동들을 준비할 때 나는 내신에 집중을 함으로써 훨씬 더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공적 합성 완성은 저는 가급적이면 중학교 때 완성을 시켜놓고 들어가면은 고등학교 입시에서 특히나 현행 입시 제도상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아마 고등학생 학부모님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전공적 합성 준비 사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조금만 시간 내서 저희 헬로알과 함께 하신다면은 충분히 잘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활기록부 관리 또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생활기록부 세특과 행특 관리에 있어서 제가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진로와 진학에 관련된 일관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아까 말씀도 잠깐 드렸지만은 제 소개 드릴 때 제가 이제 지금 일반 고등학교에서 작년에 이제 정보교과 담당을 맡았었는데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 제가 체감상 한 90% 이상의 학생들은 아직도 내가 어떤 학과를 진학할지 내 꿈이 뭔지에 대해서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 말인 즉슨 제가 뒤쪽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로의 일관된 목표 설정이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생활기록부에 꾸준히 기록이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로와 진학에 대한 목표를 중학교 때 이미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한 두세 걸음 앞서가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들으시는 어머님들께서는요, 이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간에 오늘 아이하고 한번 너는 뭐가 되고 싶은지, 너는 어떤 과에 진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밀도 있게,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자유학기제가 실행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아이의 진로나 진학에 대한 탐색을 미리 해보기 위해서 이제 자유학기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또 내신 안 들어간다라고 해서 공부에만 매진하시기보다는 물론 공부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신이 중요하니까 공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진로와 진학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진로 희망사항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천대 AI 학과에 합격한 학생인데요. 1학년 때 게임 회사원, 2학년 때 게임 프로그래머, 3학년 때 게임 프로그래머 이렇게 일괄된 진로 희망사항을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성대 소프트웨어학과 합격한 학생인데 정보보안 분야 전문가, 공학과 교수, 뇌공학 연구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점점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AI와 관련된 전공으로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일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중대 컴공과 합격한 학생인데 IT 분야 과학자부터 양자공학 기술 전문가, 물리학 교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많이 보면은요. 어떤 학생들은 1학년 때는 과학자가 됐다가 2학년 때는 변호사가 됐다가 3학년 때는 의사가 됐다가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일관되지 않은 그런 어떤 진로나 진학에 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전공적 합성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제 세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와 연계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교과 내 학생의 모습을 정리해 놓은 곳이 이제 세특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특을 준비할 때는 결국에는 이 교과와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활동들을 융합해서 이제 적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특과 관련해서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대 소프트웨어학과 합격한 학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물리학이라는 과목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공학과 연관된 관련성에 대해서 탐구했다라는 내용, 미적분 시간에 RLC 직렬 회로와 관련돼서 미적분과 접목을 시켰다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정보 교과가 있죠. 정보 관련해서는 객체 지향 언어인 자바 OPP 성질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 또 배열, 추상화, 응립, 다양성에 대한 학습 등을 진행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죠. 즉 어떤 정보 쪽뿐만 아니라 물리라든지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영어라든지 이런 다른 다양한 과목들에도 나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관심과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전공적 합성 세특을 특별하게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거를 세특을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세특을 이렇게 딱 쓴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적혀지냐면요, 이 학생은 물리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서 물리학에 뛰어난 재능과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평탄하게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컴퓨터공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딱 들이밀었을 때, 자, 이런 평탄한 내용들, 결국에 무색무취한 이런 내용들이 보여지게 되면은 평가하는 입장에서 전공적 합성을 잘 줄 수 있을까요? 잘 주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특에서도 이런 기존 교과와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나의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계속 노출시키는 것이 전공적 합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잠깐 목이 아파서 물 좀 마시고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친구는 가천대 AI학과 합격한 학생인데요. 보시면은 아까 게임 이렇게 적었었던 친구였죠. 그래서 언어 애체라는 국어 과목에도 이 게임 속의 미적분 원리를 주제로 물리 엔진에 대해 탐구했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수학 시간에 미적분 시간에 확률과 관련된 요소의 게임과 관련된 확률 요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다라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친구는 이제 인천대 컴공과 합격한 학생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세특 부분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시간에 다이나믹 알고리즘과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다. 영어 시간에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과 관련된 주제로 동문독해 보고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뚜렷하게 진로와 진학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각 과목에 대해서 평탄한 내용들만 적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공적 합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요, 자율 진로 활동 및 행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행특 관련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특은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서울대 소프트웨어학과 합격한 친구인데 이제 학급 내에서 1인 1역 정보부장을 역임을 했고 또 컴퓨터 네트워크 문제와 관련해서 랜선 교체를 추진을 했다.
라는 부분들이 적혀져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창체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부분, 물론 지금은 이제 생활기록부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미반영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결국에는 행특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보안과 관련된 연구라든지 동아리 활동에서 전산 물리와 관련된 탐구 활동들을 진행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천대 AI 학생 같은 경우, AI학과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뭐 그리디 알고리즘, DFS, BFS, 스택 Q와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 구현을 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용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냥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다룹니다라는 것은 매력이 별로 없겠죠. 평가하는 교수님이나 입학사정관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전공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전공적인 지식과 고급 어휘를 살짝 넣어주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앱을 스스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 컴공과 합격한 친구 그 행특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뭐 진로 적성 검사 시에 IT 계열의 전공적 합성이 높게 나타났다. 뭐 교육청 주관 경기 꿈의 대학에서 웹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인천대 컴공과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관련된 게임 개발 알고리즘이라든지 또 정수론 컨비네이션과 관련된 주제로 탐구를 실시했다라든지 또 친구들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칠 만큼 수준급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을 넣어줌으로써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내신 성적이 사실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전공적 합성으로 굉장히 큰 등급의 격차도 극복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공적 합성의 위력은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인가 라고 했을 때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적 합성이라는 부분이 결코 이제 내신 등급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 받는 학생이 2등급 받는 학생이 있을 때 2등급 받는 학생이 1등급 받는 학생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치만은 예를 들어서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0.3등급에서 0.5등급 정도, 그리고 중경외시 같은 이제 중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중경외시가 아니라 이제 1등급 후반에서 2등급대 정도 되는 친구들은 한 0.5등급 정도, 그리고 3등급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1등급까지 이렇게 역전이 가능한 부분들이 바로 이 전공적 합성의 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주대 사이버 보안학과 보통 등급 커트라인으로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9등급임에도 합격을 했죠. 네, 가천대 AI학과 합격한 학생, 가천대 AI학과 2등급 초반 정도 나오는데 이제 2.77등급으로 합격을 한 사례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천대 컴공과 다니는 친구, 인천대 컴공과가 3등급 초반에서 3등급 후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5.7등급이라는 이런 내신 등급을 가지고도 합격을 한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적 합성이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내신 등급을 이길 수는 없지만은 비슷한 내신 등급 안에서는 0.5등급 정도 내외에서는 충분히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공적 합성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지금 2028년 교육 개편안 안에서 이 비교과와 전공적 합성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헬로알고에서는요, 전공적 합성 강화를 위한 특별 과정으로 이번에 저희가 크게 두 가지 과정을 단기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챗 GPT 활용 과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파이썬과 관련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과정,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드리고 또 오늘 나머지 또 내용들 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챗 GPT 앞에서도 뉴스 기사를 잠깐 보여드렸지만은요, 정말 올해를 강타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이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왔구나, 거의 사람이랑 비슷한데? 라고 느낄 정도로 이제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그런 새로운 수준의 인공지능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앨런 머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제이미 랍이라는 이런 CEO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챗 GPT의 등장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챗 GPT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챗 GPT는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인공지능인데 굉장히 똑똑한 인공지능인 거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자, 그래서 이 챗 GPT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오늘은 결국에는 이 챗 GPT를 왜 사용해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진로라든지 진학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단기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챗 GPT를 저희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챗 GPT를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나만의 어떤 스토리가 전공적 합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챗 GPT를 사용하게 되면은 나만의 인공지능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 챗 GPT 과정은 총 4주 플러스 2주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 4주는 코딩 학습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들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뒤에 4주 플러스 2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을 공부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코딩을 통해서 조금 더 심화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주차에는 챗 GPT를 이용해서 게임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게임 캐릭터들 NPC를 만들어 본다라든지 그 다음에 코딩 없이 전체적인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것들 그리고 감마 AI라는 챗 GPT와 관련된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이제 나만의 게임을 프리젠테이션으로 발표해 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5주차에서 6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을 해보는 건데요.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학습 경험이 있거나 헬로 알고 기준으로 실버에서 골드 과정 이상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이제 특별 과정이 바로 이제 파이썬 언어 과정입니다. 이 파이썬 언어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언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챗 GPT, 파이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과정은요, 이제 총 8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8주 동안에 저희가 알차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전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코스프로 3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 세 가지를 이 8주 안에 모두 다 끝낼 수 있는 것이 저희 헬로 알고 이번에 준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프로젝트 예시를 보면은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나만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공 데이터 포탈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기온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생 관련된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를 해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8주 특강 이후에 그럼 끝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죠. 이제 파이썬 언어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정보올림피아드와 같은 알고리즘 쪽으로 이제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연계 과정으로도 갈 수가 있게 되고요. 또는 이제 코스프로 3급 이후에 코스프로 2급 과정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삼성 소프트웨어 그 창작대회 또는 한국 코드페어 같은 공모전 대비 프로젝트 제작 과정으로도 연계가 가능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공 적합성에 대한 중요성과 그러한 전공 적합성을 준비하기 위한 헬로 알고 이번에 겨울방학 단기
특강 관련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들었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과 입시 제도의 변화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입시 그리고 이런 교육 기회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변화는요. 이제 경기과학고에 소프트웨어 AI 영재 전형이 신설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언제요? 바로 내년부터. 자,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 AI 인재 전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추천 관찰 전형 분야 중에 하나로서 이제 소프트웨어와 AI 분야에 재능이 있는 특기가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 전형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일단은 첫 번째로 1단계 일반 서류 전형 외에 추천 관찰 전형 소프트웨어 AI 분야로 온라인 관찰 평가가 추가로 실시가 된다라는 점이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GPA 평가 부분에서 영재성 검사 2 대신에 영재성 검사 2가 이제 수과학과 관련된 심화된 서술형 형태의 문제들인데 그런 논술형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재성 검사 1만 진행을 하고 영재성 검사 2 대신에 소프트웨어 AI 분야의 대면 관찰 평가를 실시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영재성 캠프 3단계는 동일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자, 일단은 그 경기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또 특히나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진심인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전형도 신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최근에 이 경기과학고가 우선적으로 실시를 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 경기과학고뿐만 아니라 여러 영재학교들에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분야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과 관련된 문제들이 GP 평가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요. 제가 2023학년도 올해죠.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세종, 대구, 광주의 이제 GP 평가 기출 문제들을 한번 쭉 가져와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과학고 2023년 올해 문제 중에는 이렇게 블록 코딩을 활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인천, 대전, 대구, 광주에서는요,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 세종, 대구, 광주에서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과학고 올해는 또 이 문제 역시 그리디 알고리즘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경기과학고에서 마찬가지로 정렬 알고리즘을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당연히 물론 이 문제들도 수학을 기초로 이제 수학으로도 풀 수가 있는 문제지만은 이러한 알고리즘을 알게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공부에 대한 중요성이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이제 프로그래밍 기초 원리와 알고리즘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AI 관찰 전형의 준비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027년 이제 AI 영재학교 2곳이 추가적으로 개교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재학교가 총 8군데였는데 10군데로 이제 2군데 증가를 하게 되고요. 지금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곳은 이제 카이스트 부설 AI 영재학교가 충북 지역에, 그리고 지스트 부설 AI 영재학교가 광주 지역에 신설이 된 예정입니다. 자, 그럼 AI 영재학교는 기존 영재학교와 뭐가 다른가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영재학교는 이제 수과학 인재를 길러 나가는데 AI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 AI가 붙어 있잖아요. 기존의 영재학교와 달리 소프트웨어와 AI 전문 교과를 추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 분야의 인재들을 길러 나가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 소프트웨어 AI 영재를 발굴해 나가서 이제 영재학교까지 이제 입시에도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초에 발표된 이제 영재교육 개편안과 관련해서 이제
영재학교들에서 추천 관찰 전형을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수시 어떤 추천을 통해서 이제 뭐 대학 부설 영재원에서 사사 과정에서 교수님 추천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평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AI 영재학교에서도 AI 영재학교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재교육원과 연계해서 이제 초중학교 때 AI 분야 기초 소양을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AI를 심도 있게 파고들 수 있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영재학교 선발 방식 역시 경기과학고 소프트웨어 AI 인재 전형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이 소프트웨어와 AI의 어떤 교육의 중요성 자체가 이제 영재학교나 과학고에서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될 점인데요. 현재 영재학교 AI 소프트웨어 교육 현황을 보면은 AI와 소프트웨어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경기과학고하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단 2군데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2025년까지 모든 28개 영재학교와 과학고에서 소프트웨어와 AI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변경이 될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초중등 소프트웨어 영재 교육 및 이제 공교육 수업 실수가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영재학급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약 1000개 이상 증가를 할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5개밖에 없는데 2027년까지 15개로 3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지금 서울에는 이제 서울교대하고 한양대 이렇게 2군데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3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 적어도 6군데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영재원을 운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는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영재로 인정받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재 교육의 중심은 수학이나 과학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컴퓨터를 잘하거나 정보 쪽으로 좀 관심이 있고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약간 오타쿠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안 좋은 인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관련된 어떤 영재 교육의 저변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됨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그런 영재 학생처럼 인식되고 관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추가로 이제 잠실이나 대치 인근의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현황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이랑 중등은 공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초등 17시간, 중등 34시간에서 2025년부터 2배 이상 증가를 해서 초등은 34시간, 중등은 68시간 이상을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근 고등학교의 이제 정보 관련 교과 운영 현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이제 정보 수업은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뭐 정보 과학이라든지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머신러닝 이런 과목들이 추가로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생기부가 점점 축소가 되게 되면서 생특이나 행특 위주로 전공적 합성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된 과목이 하나라도 더 많아야지 유리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또 잠깐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자밀고등학교에서 정보부 담당 교사로서 발탁이 돼서 이제 1년간 학생들을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이제 학생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제가 물론 생활기록부도 다 작성을 했죠. 그래서 느낀 점이 의외로
이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분야가 해야지 그런 굉장히 그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의외로 실제로 반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있었던 학생들에 대한 통계를 내보면은요, 많으면 한 명, 뭐 적으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20명 중에서 뭐 공부한 친구들이 거의 한두 명 정도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이 정말로 특히나 이제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헬로알고처럼 이제 전문성 있는 데서 교육을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은 안 한 학생들과 점수와 격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조금이라도 일단 하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히 앞서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공부만으로 그럼 내신 대비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저는 자신 있게 예스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예스라고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학원 선생님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학교 선생님으로서 교육을 진행을 해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프로그래밍, 이 소프트웨어 코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공부를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러한 증거로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인과형에 합격한 학생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등정오에서 은상 또 받았었던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주로 이제 정올 공부를 했기 때문에 C 언어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인과형 같은 경우에 파이썬이 내신 과목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파이썬 공부를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딱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황교 학생 정도 되는 수준이면은 굳이 어떤 그런 정보 내신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제가 사실 1등 할 줄은 몰랐거든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전교 1등을 달성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청신국제고등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김지광 학생이라는 친구로, 이 친구는 한 1년 정도 중3 때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이제 바빠지다 보니까 공부를 하기 어려운 케이스.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만한 학생인데요. 이 친구도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학교 공부만 했을 뿐인데 정보 교과 부분 최우수상 수상, 이제 전교 1등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앞에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내신 및 전공적 합성 준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AI 영재학교 관찰 전형 대비, 그리고 AI 영재학교 신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영재교육 확대, 이러한 이 모든 입시 키워드를 관통하는 핵심 역량은 결국에 뭐다? 알고리즘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으로 입시를 준비하자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 헬로알고는 이름에서와 같이 알고리즘을 가장 전문성 있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헬로알고 알고리즘 교육 과정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1단계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재 학급 대비 메이커 알고리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재 학급이나 교육청 영재 교육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커리큘럼을 분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저학년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팀 교육, 메이커 교육 쪽이 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급과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키워드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메이커 교육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 메이커 교육에 이제 꼭 필요한 알고리즘 역량을 저희 헬로알고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급 대비 메이커 알고리즘 과정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 과정은 총 30주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두이노와 센서 보드를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A스쿨 프로세싱 과정입니다. A스쿨 프로세싱 과정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학생들이 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찍 좀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간혹 4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스쿨 프로세싱 과정은요, 알고리즘 역량을 쉽고 재미있게 프로젝트 중심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세싱 과정에서는 이 프로세싱이 이제 언어 이름이 프로세싱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싱 과정에서는 이제 프로세싱 언어를 사용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세싱 언어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MIT에서 만든 텍스트 코딩계의 스크래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는 이제 어떤 코드를 시각화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게 그림으로써 이렇게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컴공과에서 어떤 시각화 관련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와 그 다음에 이제 미대에서 디지털 아트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때 많이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저희 헬로알고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교육적으로 가공을 해서 이제 학생들 교육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작품들이 학생들이 그림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다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희 프로세싱 과정은 A스쿨 프로세싱 과정은 총 40주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40주를 다 듣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고요. 보통은 20주에서 30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정월 과정으로 전반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 3단계 과정이고요. 이 정올 과정은 저희 헬로알고의 가장 큰 자랑이다 뼈대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알고리즘 역량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정보올림피아드에 도전을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알고리즘 커리큘럼과 시스템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알고리즘 연구소 연구원과 정보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연구원들이 지난 3년 이상 연구 개발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은 크게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 브론즈 10주, 실버 10주, 골드 20주, 플래티넘 40주 이렇게 그리고 다이아몬드 40주 이렇게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각각의 과정을 저희가 세분화한 이유는 각각의 과정의 목표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실버 과정 20주 그러니까 브론즈 10주, 실버 10주를 듣게 되면은 초등부 정월 수상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로 골드 20주를 더 듣게 되면은 이제 뭐 초등부 금상, 이제 중등부 은상 이상, 초등부 금상, 중등부 입상 목표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학과 습의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만 와서 공부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학원에서 공부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집에 저희가 온라인 학습실 자체 개발한 온라인 학습실에서 이제 과제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습 성취도 평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총 10주 과정인데 5주에 한 번, 10주에 한 번 중간 평가와 과정 평가를 진행을 하고 담당 멘토님들께서 학부모님께 피드백을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플랫폼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문제,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제 설명을 보면서 오른쪽에 코드창에서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헬로알고는 이제 워낙 전국구죠. 전국구를 넘어서 이제 전 세계구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저희 헬로알고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지방이라든지 해외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해 들으시는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거리 때문에 또는 시간 때문에 보내기가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비대면 수업으로 대면 수업 퀄리티에 준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학습 지원 서비스로 성취도 보강 및 결석 보강을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과제를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할 때 실시간으로 질문 답변 서비스, 지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직접 제공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담당 멘토가 이제 직접 지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가요. 지니 서비스라고 하니까 혹시 간혹 어머님들께서 뭐 챗봇이라든지 이런 걸로 도와주나 싶은데 그게 아니로 직접 사람이 이제 질문 답변을 받아주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겨울학기 체험 수업 관련해서 안내 드릴 텐데요. 겨울학기 체험 수업이 아쉽게도 이제 챗 GPT 과정은 오늘 다 끝났고요. 이제 내일 AI 그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파이썬 체험 수업이 2시부터 3시 반까지 한 타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설명해 들으시는 학부모님들 중에서요, 시범 수업, 체험 수업 참가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전화 주시면은 내일 오후 2시에 1시간 반 진행되는 파이썬 시범 수업 좀 자세하게 등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겨울학기 개강은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겨울학기 개강하고요. 어, 다음 주 수요일까지 1차 수강 마감 기간입니다. 수강 접수 마감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 들으시고 내신과 전공 적합성 준비를 위한 어떤 챗 GPT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제 A스쿨 과정이나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 과정과 같은 과정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고 싶은 학부모님들께서는요, 빨리 상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겨울학기 때는 정올 과정과 프로세싱 과정, 챗GPT 과정, 프로그래밍 언어 과정,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과정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입학을 하기 위해서 모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입학 테스트 응시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과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학습 역량 기초 자료로서 활용을 하는 거고요. 문제는 코딩과 관련된 문제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코딩을 할 줄 알아야지 푸는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입학 테스트는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모두 다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오프라인 와서 직접 테스트 보시는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8시까지 이제 테스트 진행과 학습 상담 진행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보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은 24시간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테스트 링크와 응시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겨울학기 수강 신청 마감일입니다. 시간이 넉넉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은 항상 선착순으로 이제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고 싶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재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설명이 끝나고 저희 헬로알고에 관심 생기시고 또 등록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여기 적혀져 있는 02-6479-3400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설명이 끝나고 이제 연락 받거나 아니면은 저희 또 저보다 더 상담 잘하시는 이제 신대호 원장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 교육본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상담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 가을학기 시간표 안내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드릴 텐데요. 우선 정월 브론즈 과정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4시부터 6시 반, 일요일날 오전 10시 이렇게 있고요. 이거 관심 있으신 과정 나오면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프로세싱 과정은 토요일날 오후 1시, 일요일날 오후 4시. 그리고 메이커 알고리즘 과정은 평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2시간.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과정은 토요일날 4시, 일요일날 4시. 그리고 챗GPT 활용 과정은 토요일날 1시, 일요일날 1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맞이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상위권 컴퓨터공학과 진학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이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입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은 남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학종에 대한 중요성 어머님들께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헬로알고와 함께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죠. 겨울방학 때부터 같이 전공 적합성 준비와 알고리즘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설명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수강 신청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입학 테스트 안 보신 분들 입학 테스트 보시고 상담 전화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또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에도 저희 헬로알고
그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4년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늦은 시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